매너 없는 뉴질랜드의 행동해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는 현대미포조선이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수주한 선박두척 건조에 대한 계약 공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공식 발표 1시간 전에 뉴질랜드 정부가 돌연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것도 외교 문서가 아닌 문자로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뉴질랜드 언론에서조차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며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제 누가 뉴질랜드 정부를 믿고 마음 편히 계약을 하겠냐라며 예의 없는 행동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뉴질랜드 정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신용이 높은 국가입니다.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서 뉴질랜드는 항상 AAA 이상을 받아왔는데요. 이는 한국이나 영국은 물론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의 1등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뉴질랜드가 벌여온 외교적 결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한편 대한민국에는 국가적 호재라는 평가도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뉴질랜드의 일방적 계약 통보가 우리 경제와 조선 방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간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뉴질랜드 정부와 키위레일을 통해 두 척의 대형 철도 연계 페리를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키위레일을 뉴질랜드의 특산품 키위를 운반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키위레일사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철도회사로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포조선은 키위레일사와의 계약을 통해 여객 화물 겸용 선두척을 2025년과 2026년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는데요. 발표를 앞둔 지난 2023년 12월 13일 갑자기 뉴질랜드 측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총 계약 규모 5억 5,100만 달러, 한화 7,38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공표한 시간을 앞두고 취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문자로 통보한 것에 대해 당시 정가에선 뉴질랜드 정부의 결례를 지적했는데요. 이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양국은 물론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한국과 미포조선에 대해 호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무탄소화 실현을 위한 신선종 선박으로 미포조선이 이를 건조하게 되면 상당 기간 러닝커브를 겪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러닝커브란 가팔은 성장세가 무뎌지는 정체기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이 선박 건조로 인해 미포조선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더구나 현대미포조선은 해당 선박 건조를 위해 작년 4분기 충당금을 설정해둔 상태라 금융비용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취소로 인해 충당금이 환입될 것이며 해당 선박을 위해 비워둔 슬롯의 고수익 PC선이 조기 투입될 수 있어 오히려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발생한 생산 안정화 비용 250억 원도 감소하며 실적 개선까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계는 팬데믹 이후 물동량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보다 큰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대형 선박 건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인데요. 선주들이 건조된 배를 웃돈 주고 사갈 정도의 화랑이니 우리에겐 더없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조선업은 오랫동안 세계조선 산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최근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대형 선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조선업의 주요 성장 동력은 LNG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전통적인 석유 기반 연료에서 벗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고 뉴질랜드의 키위레일이 주문한 겸용선 역시 이에 해당하는 신선종이었습니다. 또한 미포조선을 포함 한국조선업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해상물류와 에너지 수송이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형 선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한때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몇 년간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면서 수주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수주량 회복은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형 해운사들이 선박 노후화에 대비해 친환경 선박 발주를 늘리면서 한국의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대량 생산을 통해 전통적인 벌크선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적 우위와 품질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포조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기업으로 스마트 조선소 구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선박 건조 과정의 최적화를 이루어 생산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775년 창사 이래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형 선박 건조 부문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성장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으며 LPG 에틸렌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로선, 다양한 분야의 운반선이나 지원선 같은 카페리 등 고부가 가치 특수 선박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대미포조선 입장에서 뉴질랜드 측과의 계약 취소가 오히려 달가운 상황이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빈 슬롯을 사려고 세계 각지의 주문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미 뉴질랜드 측에서 납입한 계약금 역시 돌려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2021년 당시의 선박 계약 단가는 매우 낮아서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었는데 고맙게도 뉴질랜드가 알아서 취소해 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평가들은 계약 해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초기 계약 이후 조선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대미포가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사실에서 뉴질랜드의 외교적 매너가 부족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통보에 대해선 너무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취소된 슬롯을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어 한국 조선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외교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뉴질랜드 측에 책임을 물어 파기규책 사유가 있는 뉴질랜드에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양국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파기한 뉴질랜드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노후화된 선박을 비롯한 물류 시설들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공사였는데 그렇다 보니 처음 배정된 예산은 4천억 원대 규모였는데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팬데믹 상황으로 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점차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고 현재는 초기 규모의 2배에 가까운 7,400억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실제 건조를 했다면 미포조선에는 치명적인 적자 계약이었을 텐데요. 결국 예산 증액을 거부한 정부기관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해당 선박을 현대미포조선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었기에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루머이고 저희 채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기본 설계를 끝내고 상세 설계에 들어가던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단계에서 엄청난 적자 프로젝트를 예상 회사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하는데요. 계약 취소가 결과적으로 현대미포조선 입장에서는 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안타까운 점은 현재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한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것이며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뉴질랜드는 국방 예산이 대한민국이 쓰는 돈의 0.5% 수준인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수준으로 그동안 국방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던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는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를 한국에 주문하는가 하면 남극 연구 분야에서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국방과 인프라 건설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오랜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수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현재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계약 취소 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방한 일정 중에도 언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태도 역시 담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앞으로의 이득까지 기대되는 상황에 우리와 북한 문제와 중국 도발 등 공동의 문제에 공감해주는 동맹과 척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방한 중인 뉴질랜드 총리는 현재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난 6월엔 양국 해군이 로키위 연합 대잠수함 훈련까지 실행한 상태인데요. 양국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을 뒤로하고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가까운 동맹관계를 유지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5일 미국 쇠빙선 영상입니다. 2024년 7월 11일 미국은 핀란드와 쇠빙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쇠빙선 수요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 7월 말 북극해를 운행하던 미국의 쇠빙선 힐리오가 전기화재로 시애틀로 돌아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극지방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데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쇠빙선은 극지방에서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최소 9척의 쇠빙선 중 단 2척만을 북극해에 배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극지방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 도전을 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쇠빙선 부족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자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극과 남극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잃을 위기를 의미합니다. 극지방은 해양 자원과 새로운 항로 개척의 가능성으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미래의 국제 질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세계적 패권을 잃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극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쇠빙선이 크게 부족한 미국에 비해 캐나다는 20척, 핀란드는 1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경쟁 관계인 러시아는 41척, 북극 지역 진출을 늘리고 있는 중국도 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쇠빙선이 정확히 몇 척 있는지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쇠빙선은 함정이나 잠수함보다 훨씬 더 모호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얼음을 깨는 성능과 기능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쇠빙선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미국 해양경비대의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쇠빙선 전력을 약세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최신 원자력 쇠빙선까지 투입하며 극지방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해군력 전반에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은 북극해에서도 미국을 압도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극지방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쇠빙선 전력을 증강해왔습니다. 5척의 쇠빙선을 보유한 중국은 북극 항로 개척과 자원 탐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오랫동안 북극에서의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쇠빙선 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41척의 쇠빙선 중 상당수가 원자력으로 운영되며 이는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군사 및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 쇠빙선의 화재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으나 러시아는 극지방의 해양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쇠빙선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먼저 핀란드와 한국에 SOS를 쳤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다른 동맹과 맺는 기술적 협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역량이 우월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협정만큼은 미국의 쇠빙선 역량이 상대국보다 뒤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원자력 쇠빙선까지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쇠빙선 개발과 건조에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늦은 2010년 첫 쇠빙선 개발을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의 선박, 특히 극지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쇠빙선 개발에서도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의 과학 연구와 해양 탐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쇠빙선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 최초의 쇠빙 연구선 아라오노가 200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아라오노는 길이 110m, 폭 19m, 높이 7.3m로 두께 1m 이상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남극과 북극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과학 장비를 탑재하여 해양 연구, 생물 탐사, 기후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쇠빙선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극지방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선박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을 포함하는데요.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3D 설계, 시뮬레이션, 그리고 최첨단 재료 공학을 활용하여 극지방에서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 상업용 선박을 건조해온 경험을 갖춘 대한민국은 쇠빙선과 같은 특수 목적 선박에서도 대형화하고 더 높은 기술력을 적용하여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쇠빙선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강화된 선체 설계인데요.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수준입니다. 또한 선체의 형상은 얼음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쇠빙선에서는 두꺼운 얼음을 뚫고 나아갈 힘을 제공하는 강력한 추력 시스템도 중요한데요. 그동안 전함과 대형 민간 선박에서 대한민국은 자국만의 기술력을 선보여왔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미국의 소요가 있다면 한국은 원자력 쇠빙선 개발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지방과 같이 연료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장기간 작동할 수 있는 원자력 쇠빙선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 장점인데요. 원자력이 비록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미국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예측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조선업과 쇠빙선 개발에 강점을 가진 핀란드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2024년 7월 11일 체결된 미국 핀란드 쇠빙선 협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은 한국과도 유사한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용적인 조선업과 다르게 쇠빙선은 여전히 규모가 작은 틈새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규모 개발비가 투입된 데 비해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미국의 요청이 단순히 함정 건조가 기술력 제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극지방에서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기회라는 주장인데요. 미국이 극지방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쇠빙선 전력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자국 내에서 이러한 쇠빙선 전력을 강화할 기술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는 곧 미국이 한국과 같은 기술 강국과의 협력을 통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쇠빙선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쇠빙선 전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에서의 해양자원 개발, 환경보호,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공조는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극지방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으로선 중국의 패권 전략을 저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극지방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쇠빙선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의 소요에 따라선 핀란드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국이 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극지방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극지방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3월 12일 영국 항모 매각 영상입니다. 최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영국 해군이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영국은 현재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번함인 퀸 엘리자베스만 남겨두고 2번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해군 전력에서 제외하고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에 취역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재원과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는 280m, 너비 70m, 배수량은 약 6만 5천 톤입니다. 최대 속력은 25노트이고 항속거리는 마일이며 기본 승무원 수는 약 700명, 항공기가 탑재될 경우 최대 1600명까지 증가합니다. 함재기로는 최대 36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운용이 가능하고 최대 4대의 메를린 헬리콥터 등 다양한 보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무장으로는 CIWS 펠렁스를 탑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취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항공모함을 매각한다는 소식 자체가 놀라운데요. 영국 해군에서는 이런 뉴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영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프린스 웨일스 구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 해군이 정말 항공모함 프린스 웨일스를 판매한다면 그 대상은 동맹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맹국에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니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영국은 항공모함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등장합니다. 1918년에 선박을 개조한 HMS 아거스가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부터는 미국과 일본의 하성에 가려지긴 했지만 영국은 줄곧 항공모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방 예산의 여유가 없었음에도 마지막 자존심인 것처럼 항공모함을 운용해왔으며 이게 신의 한 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1982년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하자 영국은 군사적 대응을 결정했고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 함대를 남대서양으로 보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항공모함은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본토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원정 작전에서 전투기와 공격기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으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해리어 전투기는 공중우세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의 공격으로부터 함대와 병력을 보호하고 아르헨티나군을 공격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영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해리어 전투기들은 산 카를로스 상륙작전을 지원하여 아르헨티나군의 공격을 억제하고 영국군의 상륙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항공모함을 통해 전자전과 대잠전을 수행하여 아르헨티나 해군의 잠수함 위협을 감소시키고 아르헨티나 공군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만약 영국의 항공모함이 없었다면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포클랜드까지 가서 전투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포클랜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항공모함을 해외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이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생각하면 기시감마저 느껴지는데요. 바로 포클랜드 전쟁에서 활약했던 항공모함 허미즈를 1986년 인도 해군에 판매한 것입니다. 허미즈를 도입한 인도는 비라트라는 한 명으로 취역시켰고 이후 2016년에 퇴역시켰습니다. 사실 이 당시 영국이 판매한 허미즈는 1959년에 취역한 낡은 항모였지만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최신 항공모함이라 허미스와는 차원이 달라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형 항공모함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영국의 방산기업과 협력을 한 전력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영국 텔레그래프는 한국의 경항모 개념 설계 업체가 영국 업체와 협의를 했으며 한국에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한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한국과 영국 간의 항공모함 협의가 시작됐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은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보다 규모가 작은 경항모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영국 두 나라 해군 간의 협의는 없었지만 한국과 영국 업체 사이의 협의는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현대중공업과 영국의 밥폭사가 함께 국내 최초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21년 9월에 한국조선해양과 밥콕코리아 한국지사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 파트너십은 경항모 기본 설계 사업 수주 및 실성 건조를 위해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밥폭사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 개발에 참여한 기업으로 함정 설계와 건조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방산 기업입니다. 영국이 자신들이 운영하던 항공모함을 해외에 판매한 적도 있고 대한민국 방산기업들과 영국의 방산기업이 항공모함 건조 사업에서 협력한 전력도 있는 만큼 최근 영국의 최신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한국이 구매할 수도 있다는 시선은 어쩌면 당연한 추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공모함은 바다 위의 항공기지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고정된 항공기지에 비해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자국 영해 밖에서도 효과적인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관계에서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면 역시 다양한 유형의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여러 함재기로 공중지원, 대함작전, 대잠수함작전 등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무역로 보호 등 해상에서의 통제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전력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영국이 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재정 악화입니다. 영국은 올 초에 국방 예산을 GDP 대비 기존의 2.2%에서 2.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긴 평화의 시간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영국도 군사력 증강은커녕 유지를 하는 것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국방 예산을 증액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만약 다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유사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도움이나 참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재정적 문제로 인해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운영하는 것이 버거워 프린스 오브 웨이로를 매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군수지원함의 부재입니다. 영국은 현재 군수지원함 포트 빅토리아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8년에 퇴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영국 해군은 단 한 대뿐인 군수지원함을 퇴역시키면서 후계함을 건조하거나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모 2척의 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에는 포트 빅토리아함 말고도 군수지원함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도입한 타이드급 4척이 있지만 타이드급은 유류 보급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무장과 유류를 모두 보급해야 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트 빅토리아함이 퇴역한다면 영국의 항공모함을 지원할 수 있는 군수지원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병력 부족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병력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많은 승조원이 근무해야 하는 항공모함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국의 최신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매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 해군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한국에서 항공모함을 어떤 용도로 운용할지 알아봐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다 위 항공기지로서 제해권 확보에 유리한 이점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영해 내에서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들은 북한 내 지하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스키 점프대 방식이라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를 운영하고 있으며 F-35B는 무장 탑재량의 한계가 있어 벙커버스터 같은 폭탄 장착이 어렵습니다. 한국형 항모 계획이 초기에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변경된 것도 스키 점프대 방식의 항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와 소티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이제 와서 굳이 스키 점프대 방식의 F-35B를 운영하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도입하는 것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안전한 해상 무역로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현실에서 항공모함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사업 계획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시원한 해결책들이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